위 영상은 출판사 부키에서 새로 나온 책 정치적 부족주의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위정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따르는 것이 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조선시대 초기 붕당 정치는 서로의 부패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해 동인이든 서인이든 서로와 감히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방향은 다르지만 백성을 위하자는 뜻이 있었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가장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동법 같은 세제 개혁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네 편과 내 편이 갈라졌고 정치는 오로지 너와 나를 가르고 재물을 얻기 위해 혹은 정적을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해 시정, 개정되어야 할 법과 윤령은 그 폐단을 이기지 못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정치가 맛이 가고 사람들을 좌와 우로 혹은 경상도와 전라도로 혹은 남여로 가를 때 우리는 이라크와 같이 내전 상태에 들어가 영원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남인이나 서인으로 일컫는 정치적 맹주들이 아니라 길가에 핀 들풀 같은 우리들일 겁니다. 지금부터 좌우의 거대한 담론으로 곡해되었던 정체성 부족들의 알력을 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감정, 젠더 갈등 같은 정체성 정치, 그 해결 방법을 요약하겠습니다. 1994년 소련 붕괴 이후 세상은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이 거대한 담론에서 조금씩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별로 모이는 정체성 그룹별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현재 인종 갈등, 젠더 갈등, 종교 갈등으로 나뉘었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일컫는 이민자의 나라, 즉 미국에서도 미국 멕시코 간 장벽으로 백인 대 흑인으로 크리스찬 대 이슬람의 형식으로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부족 정치를 보기 시작한 지점을 베트남전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5년 11월 1일 미군은 베트남의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자본주의 세력을 돕기 위한 파병을 결정하면서 베트남전이 벌어졌습니다. 남베트남이 적화되면 주위에 있는 자본주의 진영 자체의 존립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당시 미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동맹국들에게 병력 지원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도 적화를 막기 위해서 파병을 보낸 나라 중 하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중 수많은 남베트남인들이 월북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쟁 전 베트남, 남북 간 자유롭게 이동할 시간을 주었을 때 남베트남, 즉 우리가 파병한 나라로 내려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화교였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베트남은 중국에게 1000년 동안 점령당해 있었고 그럼에도 베트남은 자신의 역사와 문화, 언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36년간 나라를 빼앗겨서 난리가 나는데 베트남은 1000년이니 절대로 중국인과 섞일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화교들은 그 당시 의료, 행정, 금융, 산업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현지인들과 교류 없이 차이나타운을 만들어 자신들만의 부유한 동네를 이루고 살았고 남을 깔보는 중화사성으로 무장하고 있었으니 타인종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었죠. 읽다 보니 내가 빡치네. 아무튼 베트남에서 자본가는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을 특정하는 말이었고 사람들에게 자본주의란 화교 중심주의라고 읽힐 수밖에 없었죠.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화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택했는데 미국은 공산주의 박멸한다고 화교들을 돕는 상황이니 현지인은 얼마나 미치고 환장했을까요? 오히려 베트남의 국부로 불리는 호치민은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운동을 할 때 미국 대통령에게 도와달라고 친서를 보낸 사람이니 공산주의 자체를 원해서 싸운 게 아니라 중국인들과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기에 택한 면이 없잖아 있었죠. 이 상황을 미국은 몰랐을까요? 네, 진지하게 몰랐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렌즈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공산당 나빠요 이것 이상이 없었고 베트남을 공산주의 중국 끈앞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자가 말하는 거대 담론에 묻혀 부족주의를 보지 못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부족 정치가 있는 건 알겠는데 저자는 왜 이것을 비판할까요? 바로 부족 정치의 배타성 때문입니다. 부족 정치 특 첫 번째, 배타성.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남에게 나를 소개할 때 쓰는 말입니다. 30대이기도 하고 남성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소개할 때 나오는 첫 마디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경상도라고 욕을 먹거나 경상도가 아니라고 욕을 하는 상황은 상당히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같은 말로 여성이라고 혐오하거나 여성이 아니라고 혐오를 당하는 상황도 제정신은 아니죠. 이런 상황까지 온 데는 인간이 부족적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부족적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같은 부족 내에서는 구성원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려 들지만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뭉뚱그려서 그놈이 그놈식으로 취급하는 논리를 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미국의 계층별 인종 구성을 볼 때 백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 백인과 저소득층 백인을 같은 백인이라고 동일 범주에 넣고 싸잡아서 욕을 한다면 저소득층 백인은 내가 권력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암덩어리며 없어져야 할 존재로 취급된다는 관념에 억하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차별 철폐 조치로서의 대학교 입학 인종 쿼터제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불공정성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혐오의 미러링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명의 백인 중에는 인종차별주의자 1명과 9명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10명의 흑인과 그 중에 억하심정을 가진 1명, 9명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1명의 인종차별을 하는 백인이 모든 흑인들을 싸잡아서 욕합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던 억하심정을 가진 흑인 1명과 그렇지 않은 흑인 2명이 모욕적 언사를 반대편에게 합니다. 그럼 백인 쪽에 있던 4명이 화가 나서 N월드라고 불리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배타성은 증오로서 확산되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 사회 구성원 간 교류의 단절과 더불어 서로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하죠. 부족정치 특 두 번째, 교류 없는 피해자성 부각. 우린 누군가에게 상처를 치유받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모였을 때는 집단의 배타성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거나 혹은 도움을 받았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고 내가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칭찬과 격려는 봄바람처럼 흘려듣고 비판과 모욕은 천둥처럼 듣는 비루함이 존재한다는 거죠. 내가 하진 않았지만 나와 같은 피부색이라는 이유든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든 모욕을 듣고 나면 방어기제로서 이제는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백인들이 저질러온 인종차별에 백인인 너는 빛이 있다 라는 말을 한다면 그 반작용으로 백인들은 사실 괜찮아, 백인 남성들은 자신감을 가져도 돼 라는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이런 모욕적 언사가 반복될 경우 대개 내가 속한 집단은 순결하며 피해자이니 내가 하는 말에 토를 달면 너는 인종차별주의자다 라는 논리로 사람들의 의견을 검열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빈정이상에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어지게 되니 교류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죽여서 입을 다물게 하지도 못하니 서로 키보드 워리어짓만 하는 출구 전략 없는 대치 상황으로서 내전 상황은 계속됩니다. 부족정치 특 세 번째, 교차적 정체성으로 인한 집단 내부의 지대멸렬한 분열성. 책 내용 중에 정체성으로 뭉친 집단 내부는 안전하냐는 질문에 저자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부족 정치, 즉 정체성 정치가 추진력을 얻고 나면 같은 정체성 안에서도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죠. 우리나라로 예시를 들어 쉽게 말하면 경상도 페미니스트와 전라도 페미니스트가 서로의 지역 감정을 자극해 반목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에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21일 420만 명이 모여 100만 여성 행진이라는 시위를 주최했는데 이에 흑인 페미니스트들은 백인 페미니스트가 우리가 97년에 먼저 쓴 100만 여성 행진이라는 시위의 이름을 도용했으며 특히 백인 여성 중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이 53%나 됐으니 백인 여성들의 대중동원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다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더불어서 여성이란 약자성에 흑인의 약자성까지 있으니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요하지만 백인 여성이 흑인 여성에 비해서 얼마나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백인 여성들이 이제 겁에 질리기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흑인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겁에 질려 있었다며 흑인 여성들이 겪었던 고난들에 대해서 당신 백인 우월주의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참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백인 페미니스트들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빈정상에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야 맙니다. 이런 양상이면 이중 정체성 교차가 아니라 3중으로 흑인이면서 페미니스트이면서 동성애자인 여성들은 이와 같이 만인에 의한 만인의 전투를 벌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가 더 약자냐 배틀을 벌이다 보면 내가 속한 정체성 집단이 이제는 혹은 여지껏 피해를 입고 있다로 주장은 수렴됩니다. 미국에서는 흑인들은 경찰의 의심에 의한 인종차별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백인 경찰은 흑인들의 범죄에 두려움을 느끼고요. 무슬림 미국인은 인종차별의 두려움을 느끼고 멕시코계 미국인도 트럼프의 장벽의 위험을 느끼고
여성, 남성, 성소수자, 보수, 진보 모두가 그들의 울타리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 채 자신들이 받은 피해는 증폭시키고 남이 겪은 공포에 대해서는 나보다 덜 힘들었으면 입 다물라고 윽박 지르는 상황이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여러 정체성들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마르틴 루터 킹 혹은 정의론을 쓴 존 롤즈, 위대한 사회로 일컫는 정책이 모두가 동의하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하자는 개념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피부색, 종교, 성별, 성애가 아닌 개인의 역량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예요. 현재 인류는 자신의 오만함과 독성과 편견 때문에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으며 인류의 발전은 지체되었고 위대한 시절은 빛바랜 유물로서 우리들의 잃어버린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좌우, 경상도, 전라도, 남녀, 동성애, 이성애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개념으로 회귀하자는 겁니다. 서로 쌍욕 박으면서 설득 없는 자기 표현 하지 말고요. 이미 종교화되고 상하좌우에서 사람들을 찢어발기는 혐오 장사꾼과 그 광신도들에게서 사람들을 구출하고 두터운 중간 지점으로서의 모두를 위한 광장을 만드는 것, 분열을 가로지를 어떤 기회라도 발견한다면 그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아서 서로에게 말을 건넬 방법을 찾는 것, 우리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남이 겪는 고통을 무시하지 말 것, 이는 너무 이상적이거나 나이브한 것이 아닙니다. 쌍욕에 쌍욕으로 들이받는 것은 쉽지만 분노를 접어두고 서로의 오해를 풀고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과연 현생 인류가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산 적이 있으니 가능하다고요. (199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넬슨 만델라는 흑인만을 위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종 갈등의 극심에서 백인 화장실과 흑인 화장실까지 따로 있던 상황 속에서도 백인 우월주의를 외쳤던 사람까지도 모두 포용하며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인종 분리 정책을 폐기시켰습니다. 더군다나 만델라가 대통령이 된 이후 만델라에게 20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자들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만델라는 그들을 향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 죄상을 낱낱이 밝히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행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신을 망가뜨린 자들을 향해서 죽창 파티를 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목적이 개인의 복수보다 인종 갈등의 종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는 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이며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종청소식 복수를 했다면 자신을 도왔던 백인들 그리고 인종차별을 하지 않았던 백인들까지 억하심정을 가지고 또 다른 죽창 파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만약 ANC가 여러분에게 아파르테이트 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파르테이트와 싸웠던 것처럼 ANC와 싸워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덮고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기억하되 다음 세대에게까지 증오의 연쇄작용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겪고 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서로 빈정상에 말붙이기도 힘들고 선악의 구도로 협상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눈깔 뒤집고 거품 물고 덤비는 사람들은 좌나 우나 남녀 둘 다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전통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는 중간층은 작아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저 질려가지고 눈을 돌리고 있는 것 뿐이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야 합니다. 2030 세대는 86 세대와는 다른 세대여야 합니다. 이미 인구도 줄고 산업도 휘청거리는데 아파트 값은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극적인 타협이 없으면 이 거지같은 증오의 연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불투명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서로의 성별, 이념은 다를지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책에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 부족 IS의 탄생, 순위파 시아파의 갈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치적 부족주의 리뷰 마치겠습니다.